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지난 주말 전 국민의 메신저라고 불리는 카카오톡이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먹통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카톡은 이제 단순한 메신저 기능을 넘어서 택시 호출, 송금, 결제, 선물 주고받기, 또 예약 같은 민간 서비스는 물론이고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도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상 국가기관 정보망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큰 화재는 예상 못한 시나리오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는가 하면 사고 시 예비 장치는 물론 부족하고 비상 복구 대책은 또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비난을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독과점 기업에 대한 국가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설 만큼 초대형 이슈로 떠오른 이번 사태. 오늘 보도본부 한라인의 첫 소식입니다.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차질을 빚으면서 우리 일상이 멈춘 것 같은 초유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카톡도 안 되고 택시도 안 잡히고 카카오 맵도 안 돼가지고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돈을 전송을 했는데 카카오톡 연락이 안 가니까 돈을 전송했는지를 잘 모르겠고 IT 강국을 자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 수가 4,700만 명에 달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카카오 메신저 기능을 비롯해서요. 카카오 계열 서비스들이 모두 먹통이 되면서 그야말로 일상이 멈춘 주말이었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완전한 복구는 안 된 거죠? 네, 지난 주말 SKCNC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긴 지 벌써 사흘째인데요. 현재 상당 부분은 정상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일부 서비스 복구는 지연되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일부에서는 전송 속도나 검색 기능 등이 원활하지 않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주요 기능은 상당 부분 정상화됐고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들은 아직 복구 작업 중이라면서 다만 완전 복구 시점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 데이터 센터는 약 95% 복구가 진행됐다고 하고요. 정부는 재난 문자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주요 서비스 복구 현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주요 기능들이 정상화했다고 하지만 주말 사이에는 정말 큰 불편 겪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의 제목이 카카오 뚝이었습니다. 이 카카오 먹통으로 인한 대란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넘어서 이 택시와 송금 또 결제 같은 주요 서비스도 일제히 멈추면서 불편이 커졌었고요. 이 카카오톡과 연동된 각종 민관 서비스들도 장애 도미노를 일으키면서 이 대한민국 주말이 올스톱 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택시 호출 서비스죠.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카카오티가 먹통이 되면서 이 택시 사용자의 불편은 물론 이 택시 기사분들의 역시 손님을 받지 못해서 많은 손해를 봐야 했고요. 이 카카오톡 채널로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이 매출이 가장 좋은 주말 장사를 망쳤다 이런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카카오 대란의 피해를 호소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야근 끝나고 이제 택시 타려고 했었는데 카카오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30분만 밖에서 그냥 서 있다가 빈 차 오는 거 잡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한 2시간 더 이거 한 5시경에 포기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저희는 사실상 엄청 소상공인이잖아요. 이렇게 큰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돈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만약에 지금 복구가 안 된다고 하면은 데이터 관리가 좀 한 곳에만 있고 어떤 그런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준비가 안 된 것도 참 저희 좀 놀라운 면이고 당황스럽고. 네, 음악 플랫폼인 멜론과 이 웹툰 서비스인 카카오 웹툰 등 유료 서비스 역시 멈추면서 일정 비용을 내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책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용권 사용 기간을 3일간 연장해 주거나 일정 금액의 캐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카카오 전동 킥보드 이용을 마쳤음에도 요금 정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이용 요금이 부과됐다며 요금이 10만 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이용 시간 등을 확인한 후 초과 요금을 반환하는 정산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 계열 유료 서비스의 이용자 규모가 큰 만큼 개별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카카오가 내놓은 보상 기준에 따라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전 국민 메신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카카오톡, 이거 사실 무료 서비스거든요. 따라서 보상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4,700만에 이르는 만큼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인한 크고 작은 불편도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톡 등 이 무료 서비스는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카카오톡은 그동안 수차례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었지만 한 차례도 장애 보상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를 직접 피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하지만 파장은 큰 피해를 입은 분들 바로 카카오의 소액 주주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려대로 오늘 증시 개장과 동시에 관련 주식들이 아주 급락을 하면서 카카오의 검은 월요일이 현실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카카오 계열사 주가가 오늘 코스피 시장 개장과 동시에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페이는 7, 8%를 급락하면서 출발하면서 이 카카오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이 개장 10분 만에 3조 4천억여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증권가는 이번 사태로 카카오의 손실 규모가 200억 안팎으로 추정되고 이 주가 하락과 함께 4분기 실적 악영향도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원인 바로 SKCNC의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난 거였습니다. 정확한 원인 밝혀내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도 2차 현장 감식이 있었다고 하죠. 네, 어제 이뤄진 소방과 경찰의 1차 합동 감식 결과 전기실 안에 배터리를 보관하는 곳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좀 더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11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카카오톡이 이렇게 먹통 사태를 빚은 데에는 SKCNC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난 거, 이것도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에는요, 카카오 말고도 네이버도 입주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이제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나긴 했는데, 그런데요, 당일날 복구가 되면서 카카오와는 어떤 점이 달랐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화재 당일인 15일 쇼핑 서비스 등 일부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은 했지만 장애 발생 3시간 만에 복구가 됐는데요. 네이버는 메인 서비스 서버를 춘천에 있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 두고 있고 일부 서비스 서버는 판교 등에 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에 데이터 센터를 이원화해서 운영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는 이번처럼 특별한 재해 사태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 놓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카카오 역시도 이제 화재 직후 이원화 조치를 하기 시작을 했지만 화재가 발생한 데이터 센터가 메인 센터라 타격이 컸다고 설명을 했고요. 결국 카카오가 사실상 한 데이터 센터에만 서버를 집중시켰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IT 업체의 기본인 데이터 센터 재난 복구 시스템과 이 비상 대응 체계가 부실을 넘어서 아예 없다시피 한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현석 카카오 부사장이 화재가 워낙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여서 대비책이 부족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자 일부 네티즌들은 동네 식당도 화재 대비는 잘 해놓는다며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이 양현석 부사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예상, 그러니까 리스크 시나리오를 세우고 준비했다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화재가 나서 서버 전체가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네, 이번 카카오 대란에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연일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카카오 대란이 발생하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휴일인 어제 오전 직접 화재 현장을 찾아 대응에 나섰고요. 방송통신 재난대응 상황실도 장관 주재로 방송통신 재난대책본부로 격상해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기정통부의 움직임은요, 모두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플랫폼 독점 사회로 변모한 한국 사회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으로 보고 카카오 아이디만 있으면 민간뿐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편의 서비스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마비되는 초먹통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했다고 하고요. 이는 사이버 안보 위기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면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상황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요, 카카오 대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 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그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을 향후에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카카오 독점 논란에 대해서도 시장이 왜곡되면 제도적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정부 개입 가능성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요, 어제 오후 2시에 데이터 센터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에 나섰고요. 이 카카오 대란에 대한 카카오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또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24일에 과방위 국감에서도 카카오 대란을 다루기로 했는데요. 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는 한때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화재 현장을 찾은 여야의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카카오라든지 또 네이버라든지 또 여기에 화재에 책임이 있는 SK CNC라든지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속히 복구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왜 이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 건지. 김범수 의장 증인 채택은 여야 이견 없었나요? 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아직 이견이 있죠. 아까 내가 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김범수 의장의 증인 채택에 이견이 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오너보다는 실무진을 부르는 게 낫지 않느냐, 당초에는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거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범수 의장보다는 회사 실무진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왜 김범수 의장 증인 채택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냐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두 개의 서비스 장애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된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대통령의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약속이 혹시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보호하는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자꾸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어떤 화재 사건은 SK CNC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김범수 의장을 부른다면은 네이버도 그게 여러 가지 기능장애가 있었고 네이버 이혜진 의장도 같이 부른다면 저희들은 오케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결국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카카오 대란의 책임자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함께 이혜진 네이버 의장, 최태원 SK 회장 등을 모두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SK CNC의 실무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합의 후에도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대처를 잘한 네이버 오너 등을 출석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고 반발을 해서 불씨를 남긴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18년이었죠. KT의 한 지사 건물 지하에서 그
불이 나가지고서 당시 통신 대란이 벌어졌던 거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벌어졌던 이 카카오 대란은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전국적인 대란 사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도 이 사태의 해결, 그다음에 나중에 대비책, 대책 이런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번 카카오 대란은요, 무엇보다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데 그것의 취약성 그리고 카카오라는 거대 플랫폼 독점의 폐해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대통령까지 뭔가 대비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상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초연결 사회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계속 어떤 기술의 발전 이런 것에 따라서 점점점 연결성이 강화되어 왔고 최근에는 국가를 넘어서 지구촌 자체가 하나의 연결 공동체로 가고 있으니까 큰 틀에서 초연결 사회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초연결 사회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첫 번째로 그 인간의 중요성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가 2층, 6층에 데이터 센터가 있었고 불이 난 건 지하 3층이었단 말이에요, 전기실. 그런데 어쨌든 이 전기를 끊으면서 데이터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를 왜 갑자기 이렇게 다 끊어버렸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의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의 판단이 작용을 했을 텐데 이 초연결 사회다 보니까 과거에는 누가 판단을 잘못 내리면 주변 사람 몇 명한테만 영향을 미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단이 내려졌고 그것이 네이버나 카카오 측의 사전에 협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SK CNC 측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은 이제 향후에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누군가 그 판단을 내린 그 한 사람의 결정 이것이 점점점 그 큰 파급력을 미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의 주체에 어떤 사람이 가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만큼 이제 사람을 잘 써야 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이제 사회적인 책임감 부분이죠.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국민기업 말씀하셨지만 카카오 관련해서 우리가 4,7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 모든 국민이 다 관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업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갑자기 전기를 끊었다고 해도 충분한 어떤 데이터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 갖춰져 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백업 데이터 측면에서 센터가 필요한 건데 이제 그게 잘 안 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였습니다. 그 백업 데이터 센터 등등의 이 가져올 위험성을 사전에 대비하는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카카오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을 대하는 일종의 위기 관리에서 아까 이제 부사장 해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위기 관리의 어떤 훈련이랄까 대응력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 측면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는 여야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지난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서 여야가 오늘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당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됐다는 감사원 발표 이후에 정치권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 국가기관이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사건이자 이 총체적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정치보복 감사를 주장하면서 이 국정조사와 감사원장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인데요.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3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국방부도 해경도 구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공범을 자처하지 말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는 감사원 감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표적 감사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오직 정치 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담합니다. 국정 무능과 외교 참사가 부끄럽다면 책임 있게 사과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온당한 태도이자 왜 전임 대통령을
욕보이려고 합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기까지 이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고 이대준 씨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보고된 뒤 이 씨가 피살되기까지 약 3시간 골든타임에 이 문 대통령 행적을 밝혀야 한다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보고 내용을 읽었는지 봤다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관련해서 지난주 국방위 국감에서 나온 발언들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인데 첩보복을 했는데 그걸 서면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추락으로 추정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장관님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존을 확인한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대통령 혹은 안보실장, 국방장관을 통해서 구조 지시가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구조 지시는 없었던 걸로 제가 또 유엔사 관련한 정전이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요청할 수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안 했죠. 예. 정리 안 되면 우리나라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전달됐겠죠. 네.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간접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국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무례한 짓이다, 불쾌한 짓이다 하고 있으니 그러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 공감할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이겁니다. 2020년 9월 22일 6시 36분, 오후 6시 36분에 서면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이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된 그날 저녁 9시 40분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건데요. 감사원도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에게 이제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무례한 짓이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죠. 야당도 지금 문 전 대통령 측하고 보조를 맞춰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낸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견제가 기본인데 공모관계라고 한다면 큰 국정농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여야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106건에 달하는 첩보와 증거가 조작 왜곡되고 월북몰이가 실시되었다면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전협정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의 소나기에 방치하고 총살당하고 화형당하게 했다면 이는 분명한 반역 행위에 해당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이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이 국감장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대통령 지시에 따르는 하명 감사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대감 게이트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이 윗선 소환에 지난주부터 나섰는데요. 또 이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수백 쪽 분량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요청서를 분석하면서 이 국정원과 유족 등으로부터 고발된 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이른바 본격적인 윗선 소환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는요, 지난 14일에 감사원으로부터 이 수백 쪽 분량의 수사 요청서를 건네받았고, 이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체 확보한 문건들과 이 유족 또 참고인 피의자 신분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 비교 분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수사팀은 검찰 수사 내용과 이 감사원 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뒤에 이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 등 본격적인 윗선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의문점 중에 하나는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러니까 초기에 보고를 받고 그 빈 3시간 동안에 어떤 행동을 했고 특히 그 아래에서 올린 그런 보고서를 과연 읽었느냐, 읽고도 묵살을 했느냐 아니면 아예 보고서를 읽는 것조차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점들입니다. 결국 이거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1차 조사가 필요한데 일단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 조사는 거부한 상태고요. 그렇다면 과연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이 1차적으로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뭐 문 전 대통령이 반역 행위를 했다, 뭐 감사원이 하청기관이다 이렇게 여야가 서로 지금 상대를 향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국민이 보기에 이 사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 것도 맞거든요. 너무 이게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속에서의 힘겨루기로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만 반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침착한 상태에서 과연 진상이 무엇이냐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그랬지만은 이 박 전 원장이나 서훈 전 실장,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조사 과정 이런 부분들은 형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제기된 의혹의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도 그런 과정을 거쳐갈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 환노위 국감을 발칵 뒤집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용복 교수라면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바로 이런 내용의 발언이었죠. 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국감에 이어서 다음 날 출연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문 전 대통령이 총살감이라는 이 과거 발언까지 재확인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글을 통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본인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신용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 뭐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한 건 최근 북한에 잇따른 군사 도발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하면서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이냐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삶은 소대가리 앙촌대소할 일이라는 욕설을 먹으면서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눈치만 살핀 이유는 뭐냐라고 했고요. 이어 이런 질문을 하면 색깔론이라고 발끈한다면서 분명히 얘기해달라 민주당의 정체성은 뭔가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곧장 이 집권 여당 대표의 천박함이 상상 이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정 위원장의 글에 대해서 입만 열면 막말의 색깔론인 극우 유튜버를 장관급에 앉힌 이유가 대체 뭘까 궁금했는데 정진석 위원장이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다면서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오늘 오전 야당에서 나온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많다. 민주당이나 이쪽에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인식들이 좀 퍼져 있는 거 아닌가. 이 집권 여당 측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의 한가운데 들어가지고 친일 논란에 불을 지펴 한반도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켜 불안해하는 국민들 더 불안하게 만들어 또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야당하고 지금 협치를 해도 성과가 나올까 말까 한 판에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고 공격해. 저는 무슨 뭐 하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위원장의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 또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문수 위원장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두 분의 발언 둘 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몇몇 인사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연 이것이 현재 국민이 바라는 인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어떤 이념적인 측면으로 전 대통령과 연결해서 북한과 연결해서 표현하는 이런 거. 그렇다면 그 또 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식의 어떤 논법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하면서 진영 결집을 통해서 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셈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서 진영 결집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집권 여당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 현재의 보편적인 정서와는 좀 거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가고자 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좀 검토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여야 내일부터는 더욱 치열하게 맞붙을 걸로 예상되는 그런 소재가 또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시는 것처럼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고요. 하지만 이 내일 재판은 쟁점 정리와 증거 검토를 위한 공판 준비 기일로 이 대표는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사실 당사자가 원하면 출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법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공판 준비 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 돌입한 이후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싸워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관련한 과거 이 대표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우리가 놀러 간 게 아니고 트램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게 도시공사라서 같이 간 거죠. 같이 간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이용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검찰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들려드렸던 그 두 가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모두가 허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에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번 받았고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해왔다는 점에서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적이 없고 본인이 먼저 용도 변경을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공소장에 넣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적극적, 주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으로 이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발언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만약 이번 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이 대표와 검찰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과 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생 해결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버려 두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시장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동안 이제 현 정부의 친일 국방론을 비롯해서 정치 공세에 상당히 앞장서 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에는 연일 지금 민생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요.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 참여에 대해 친일 국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정치 공세에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판이 다가올수록 민생 메시지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의 한 인사는 8월 말 대표에 취임한 뒤에 민생 우선주의를 내세웠지만 한동안 정치 쟁점들에 휘말리면서 전략이 꼬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 국면이 본격화하는 11월 이전에는 민생을 챙기는 야당 대표라는 이미지를 쌓아놔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이 메시지를 가다듬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는 최근 논란이 됐던 이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매입과 관련한 비판 발언이 나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에 주식을 전량 팔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뒤늦게 민주당 안에서 지금 쓴소리가 나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쓴소리의 주인공은 전재수 의원이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졌잖아요. 대통령 선거 진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닙니다. 넓게 크게는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진 겁니다. 그래서 지지했던 숫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그때 주식을 혼자 산 거죠.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면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대표는 재판을 하루 앞둔 오늘도 이제 민생을 강조하면서 약간 정치 공세의 최일선에서는 이제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거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일단 좀 아까 그 전재수 의원의 얘기, 저도 전 의원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게 한 4월, 5월 이 시기에 이제 주식을 산 건데 사실 글쎄요,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굉장한 충격 속에서 이제 향후를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주식을 샀다. 물론 살 수도 있지만 참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당은 적극적으로 이제 여권의 공세에 맞서는, 그리고 대표는 민생을 챙기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쓴 지가 좀 됐는데 중간에 이게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다시 대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좀 꼬인 부분이 있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쨌든 흐름 자체를 당과 대표의 분리 속에서 민생 중시하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해가는 그런 것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는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은 이번 재판부터 사실상 이제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가 본격적인 무대에 올라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도 굉장히 좀 고심이 갈수록 깊어지지 않을까. 이게 대표의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의 문제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상 당과 대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약간 동일화, 일체화돼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가 민생을 강조한다라고 해도 과연 이것이 얼마나 계속 지속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힘있게 그러한 민생 중심의 노선을 이 대표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 사고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당초 오늘 만기 출소할 예정이어서 그가 머무는 곳 등을 놓고서 지금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그런데 출소 직전에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전격 구속이 됐습니다. 결국 사회와 격리되는 기간이 연장되는 반전이 일어난 건데요. 주말 사이에 아주 급박하게 일이 진행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요. 오늘 아침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출소하지 못하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16년 전 저지른 또 다른 아동 성범죄를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인데요. 김근식은 수감 전인 지난 2006년 인천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출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어제 오후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근식이 16년 전에 저지른 아동 성범죄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제 계속 감옥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건데요. 검찰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까? 네, 이 사건은 사실 이미 피해자가 재작년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김근식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재작년 12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김근식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피해자 진술 등을 보완해서 출소 직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워낙 오래된 사건이어서 혐의를 입증할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경찰은 언론에 공개된 사진뿐 아니라 범행이 이루어진 2006년 즈음에 찍은 김근식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교도소 수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이 김근식이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혹시 공소시효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사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궁금증이 들었던데 근데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진 걸 보면 그렇지는 않았나 봅니다. 네, 이 중간에 성폭력 처벌법에 공소시효가 개정된 것도 이 검경이 16년 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이 2006년이고 이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13년에 공소시효가 끝나지만 이 2011년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 공소시효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16년 전 사건이지만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배제되면서 수사기관은 공소시효 제한 없이 김근식을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근식이 이제 감옥을 나온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특히 어린 자식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 상당히 걱정이 컸었죠. 정부에 대해서 뭔가 대책 마련하라 이런 여론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이 묘수를 꺼낸 데에는 이런 배경도 작용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요. 김근식의 출소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김근식이 당초 오늘 출소한 이후 경기 의정부시의 한 갱생기관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정부 지역의 주민들 반발이 거셌는데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도로 폐쇄 등을 통해서 김근식 호송을 저지하겠다 이렇게 직접 나설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수감자가 출소 전날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사례가 드물다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이런 논란을 잠재울 묘수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추가 혐의가 알려지고 영장 청구와 심사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근식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재작년에 사건이 접수됐는데 왜 이제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고 영장까지 청구가 된 건지 도대체 왜 그동안에 시간차가 있었던 건지 이런 의문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법조계 일각에서도요. 이미 2년 전에 접수된 사건이고 법원도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소명 정도도 상당할 텐데 이 출소 이틀 전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적절한 타이밍을 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김근식의 주거지를 놓고 국민적 갈등이 커지니 급하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 보도는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실 이와 관련해서 또 입장을 내놨죠. 네, 김근식이 아동보호시설과 인접한 갱생시설에 거주하게 됐다는 소식에 윤 대통령이 분노했고 이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근식과 관련해 지시한 것이 있는지 이런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법무부의 개별 사안에 대해 지시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반문하면서 이 대통령이 김근식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지시를 내리거나 발언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근식의 재구속과 관련해서요,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됐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김근식 출소에 따른 사회적 우려, 그다음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묘수를 꺼내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된 흐름이나 시점 등을 본다면 충분히 그런 의문이 제기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게 벌써 재작년 12월이고 그동안에 수사를 쭉 해왔던 부분인데, 물론 검찰에서는 이제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증언 등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다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렇게 거의 막판에 이렇게 다시 또 영장 청구를 하는 이런 부분은 뭔가 좀 타이밍을 본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떠나서 이 김근식 출소와 관련된 사회적인 걱정, 이런 것들이 워낙 컸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잘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앞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어떻게 정확하게 이번 영장 청구까지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됐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될 그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와는 별개로요, 법무부에서는 그동안 김근식 출소에 대비해서 여러 대책들을 또 내놓기는 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은요,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르면 연말부터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특수 전자발찌를 부착할 거라고 밝혔었고요. 또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김근식의 외출을 제한하고 보호감찰관이 24시간 김근식의 동선을 파악하고 외출 시에는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소아 성의 성향을 가진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국립법무병원 등 별도 시설에서 치료 감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김근식과 같은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도 우리 이웃을 활보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소아 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김근식의 출소 뒤 거주자가 의정부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주말 의정부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컸습니다. 네, 앞서서 조두순도 2020년 출소할 당시에 시민들이 이송차를 막으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이사까지 가는 등 후폭풍이 거셌는데요.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15일 오후 김근식이 거주할 갱생시설의 인근 도로의 통행을 긴급 차단하고 구간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근식이 재구속되자 안도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근식이 예전에 저질렀던 범죄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 결과 구속이 확정돼 김근식의 출소가 막혔다는 것, 이것은 사실 시민 여러분의 힘과 결기로 이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을 촛불로 밝히면서 뜻을 모은 우리 의정부 시의회 시의원님들,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의정부 시민들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시민 1000여 명이 지난 15일부터 의정부 시청 등에서 김근식 입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당초 김근식이 머물 예정이던 갱생시설의 반경 1km 안에 초중고 학교 7곳과 어린이집 23곳, 유치원, 장애인 시설 등이 밀집해서 시민 반발이 더 거셌습니다. 애초 김근식이 출소 이후 서울 거주를 희망했지만 이 의정부에 위치한 갱생시설로 입소하게 됐다고 전해지면서 이 법무부가 의정부를 지정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서울 소재 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의 경우에 여성과 청소년 전용 공간이거나 공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김근식 본인이 수도권 소재 인천, 수원, 화성, 의정부 등 4곳의 갱생시설 중에 한 곳인 의정부로 직접 신청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입니다. 이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후에 거주지를 정하는 데 있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일단 김근식이 다시 구속이 되면서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한숨을 돌리고 있고 관련한 논쟁들도 수면 밑으로 일단 가라앉게 됐습니다. 네, 검찰이 늦어도 11월 첫째 주에는 김근식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김근식은 구속 기간 현재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 미결수 수용시설로 옮겨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김근식을 기소해서 1심이 시작이 되면 1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고요. 구속된 상태로 1심 기간을 보내면 김근식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사회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혐의가 만약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어떤 형을 받게 됩니까? 이 여죄에 대한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김근식은 이미 처벌받은 11개 성폭행 동종 범죄로 15년을 복역했고요. 이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의 범행 기간이 기존 범죄 시기와 겹치기 때문인데요. 우리 법에 다수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이 쪼개기 기소 등으로 피고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미성년자 강제 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만약 이 같은 최장 형기를 복역할 경우 김근식은 오는 2037년 69살의 나이로 출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김근식이 처음에 15년형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의 그 범죄 죄질에 비해서는 형량이 그렇게 낮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그 재판부의 어떤 재판 경향이 또 그동안에 많이 달라졌고 특히 이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형량이 부쩍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김근식이 이번에 다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그 형량이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김근식이 재판을 받게 돼서 지금 이제 사회하고 분리되는 그 기간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언젠가는 결국 출소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그때가 되면 이번처럼 그의 주거지 등을 놓고서 우려 그리고 반발이 재현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거 바로 화학적 거세라는 겁니다. 이거 김근식에게도 가능할까요? 이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는요, 이 2011년부터 시작된 후 지금까지 50여 건이 넘게 집행됐고, 이 치료를 받은 사람 중 재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2년 7살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이 고종석이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 김근식이 구속된 건 화학적 거세법이 통과되기 전이라서 이 화학적 거세 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김근식 본인이 동의하면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약물치료를 거절해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얘기 중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소화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부분을 강조를 한 겁니다. 치료가 되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 된다. 이건 비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각뿐이 아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아동 성범죄자들의 재발을 막고 또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서 유죄를 받은 사람이 1967명이더라고요. 1967명이요? 네, 1967명인데 이 사람들의 평균 형량이 한 44개월 정도입니다. 44개월이요? 예.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로 나온 사람이 또 989명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이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형량이 한 2, 3년 좀 정도 그냥 낮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형량을 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한 장관 말씀도 하셨지만 이 사회적으로 격리를 하는 부분을 좀 우리도 심도 있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무기한 격리를 하는 그런 나라들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 이제 판단을 해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든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 그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이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신상을 공개하거나 보호 관찰 정도인데 아예 보호 수용을 하고 그냥 사회로부터 그냥 영구적으로 격리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이제 또 개인의 인권 보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조화를 시키냐가 문제가 그렇죠. 또 있겠죠. 예, 그와 관련해서도 계속 외국에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인권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과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접점을 찾아서 그냥 유치장에 수용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기본적인 인권을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사회와 격리하는 이제 독일 같은 케이스가 그런 경우일 그래서 아까 텐데. 이제 내용이 나온 게 이제 치료 감호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병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정부가 해주겠다 그런 명목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감호를 예, 시키는 격리도 이제 격리시키는 그냥 그런 거죠. 치료를 명분으로 한 격리가 그렇죠. 되는 네. 거죠. 예, 그런 부분 등등이 아마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되는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혈액암 투병 근황입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의 근황이 또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가 혈액암 투병 중에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안성기 씨는 지난주 금요일 열린 동아수출공사 이우석 회장 회고록 출간 기념회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우석 회장과 안성기 씨는 상당히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깊고 푸른 밤, 또 칠수와 만수. 이 회장이 제작한 영화에 안성기 씨가 숱하게 주연으로 출연해 대스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안성기 씨는 검은 모자를 쓰고 다소 얼굴이 부어 있었지만 비교적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15일이었죠. 지금 아까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 왼쪽에 있는 바로 배창호 감독입니다. 배창호 감독의 데뷔 40주년 개막식에서 안성기 씨가 모습을 보였죠. 당시에는 이제 가발을 쓰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모습입니다. 가발을 쓰고 참석을 했었는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서 동료 배우 김보연 씨의 부축도 또 받았죠. 따라서 그 모습만 보고서도 아주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너무 변한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우려를 샀었는데요. 당시 안성기 씨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작품 함께 보시게 된 소감 부탁드릴게요. 40년 만에 이 영화를 또 본다는 거는 굉장히 가슴을 좀 설레게 하고 많이 좀 네, 당시 여러 언론들이 관심을 갖자 안성기 씨는 이틀 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 혈액암으로 1년 넘게 투병 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달 만에 다시 공식 석상에 선 건데요. 이번 기념회에는 친분이 깊은 배창호 감독, 배우 박중훈 씨 등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안성기 씨는 동료 배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요. 행사 말미엔 동료 영화인들과 무대 앞에 서서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투병 생활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일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취재진이 야외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묻자 거의 못하지라면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또 쏟아지는 걱정에는 괜찮다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성기 씨의 소속사 측은요,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성기 씨가 영화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최대한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근황을 전했고요. 현재 회복 중인 단계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안성기 씨가 이제 언론 매체하고 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도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안성기 씨는 인터뷰에서 발병 당시 상황을 밝혔는데요. 2년 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가까이 있던 분이 신고해서 구급차로 후송이 됐고 응급실에서 깨어났다면서 몇 군데 큰 병원을 거쳐 그 분야의 저명한 의사를 만나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화인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다음 작품을 기대해달라는 희망사항을 함께 나누고 싶다. 배우는 관객을 위해 연기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영화를 통해 사랑을 주셨으니 영화로 은혜를 갚고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안성기 씨의 이 건강했던 모습과 또 신뢰가는 목소리 생각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 TV조선의 이 트롯 어워즈에서 공로상 시상자로 모습을 드러냈던 이 안성기 씨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대한민국 트롯 대축제장에 초대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음악과 저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제가 출연한 영화들 중에도 따뜻한 음악을 담고 있는 영화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는데요. 바로 영화 라디오스타의 대사입니다.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서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라고 한 대사입니다. 네, 이 건강했던 안성기 씨의 모습을 보니까요.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욱 드실 것 같은데 이 안성기 씨는 투병 중에도 일단 위기를 넘기고 난 뒤 같은 처지의 치료비가 부족한 환자들에게 써주기를 바란다면서 자신이 치료받고 있는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방금 보셨던 또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성기 씨의 모습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안성기 씨가 상당히 이제 병색이 좀 완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여러 팬들 정말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성기 씨 말 그대로 우리가 국민 배우라고 하죠. 그동안의 작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여줬던 어떤 선행 같은 것들이 아주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요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성기 씨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성기 씨야말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배우이고 뭐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배우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스캔들 한 번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성실한 이미지고 또 후배들, 선배들한테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잘해주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고 또 뭐 아까도 나왔지만 기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연예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지금도 받고 있는 배우인데 여러 가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 이 TV를 보고 계신 국민들이 좀 안성기 씨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들 갖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안성기 씨가 좀 빨리 회복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안성기 씨가 1952년생입니다. 그런데 안성기 씨는요. 결국 아역 배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수십 년 동안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회복이 돼서 저희들이 영화 스크린 속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강도 피해자였다. 이거 어떤 사건이죠? 네, 지난 5월 30대 남성이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한 유명 웹툰 작가 집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피해를 당했던 웹툰 작가가 누군지 밝혀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1,2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인기 웹툰 신과 함께 작가 주호민 씨였습니다. 주 씨는 어제 인터넷 팬카페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기사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맞다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5개월이 지난 일이라 괜찮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주호민 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인기 웹툰 작가이고요. 그다음에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도 자주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 씨가 강도 피해자였다는 사실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네, 네티즌들이 과거 영상 등을 종합해서 피해를 당한 웹툰 작가로 주호민 작가를 지목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된 건데요. 주 작가는 지난 5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던 자신이 사는 동네에 관한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면서 불청객의 잦은 출몰로 인해 내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고요.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는 웹툰 작가 이말년 씨도 같은 날 급작스럽게 휴방해서 죄송하다라고 공지하면서도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말해서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긴박했던 상황 주호민 작가가 직접 설명을 했다고 하죠.
네, 당시 주호민 작가는 이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에 부상을 입기도 했었는데요. 범인은 범행 며칠 전에 사전 답사를 하고 이 흉기와 검은색 옷과 복면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호민 씨에 따르면요, 당시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방충망을 통해 범인이 침입을 했고 그 상황에 너무 놀라서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범인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 원인도 또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당시 범인이 주호민 씨에게 쪽지를 하나 건넸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서 미국에서 치료해야 해서 6억 원이 넘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쪽지를 받고 주호민 작가는 돈이 없다고 한 뒤 범인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그 대화할 생각을 했는지 이것도 참 의아스럽습니다. 네, 주호민 작가에 따르면요. 범인이 흉기를 휘둘러서 누굴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주호민 작가가 부상을 입자 당황한 게 눈에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또 아이가 불치병이라는 말에 안쓰러운 감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이 불치병에 걸린 아이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주식 투자로 빚을 지게 되자 이 주호민 작가의 유튜브 방송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내고 이 사전 답사를 마친 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주호민 작가는 진짜로 도와줄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을 알고 화가 좀 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범인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범인과 대화를 시도하던 사이에 주호민 작가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바로 현장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범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작가가 범인과 합의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 주호민 작가에 따르면 비록 불치병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8살 된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왜 집에 못 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합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손을 다친 주호민 작가는 다행히 신경을 다치지는 않았지만요. 아직도 흉터가 크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작가 말 그대로 이제 만화 웹툰을 그리는 분입니다. 따라서 손을 다치면 정말 일하는데도 큰 지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런 부상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문제로 하나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범인이 주호민 작가의 집 주소를 알아낸 방법이요. 바로 유튜브 방송하고 인터넷 검색이었습니다. 요즘 사실 일반인들도 많이 유튜브에 콘텐츠 올리고 그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가 많이 흘러나오고 새 나가는 그래서 공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잘 스토킹 사건도 일어나고 있고 이번처럼 이렇게 강도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한 공개 정보, 정보가 공개된다기보다는 이제 알아채는 건데 이런 문제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심각하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성을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첫 번째는 이제 B2의 문제입니다. 이제 주식 요즘에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얻어서 주식 투자를 했던 분들이 느낀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아마 지금 경제 전망 자체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어렵다고들 하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지금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죠.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SNS라든지 이런 쪽에 자신이 사는 곳과 관련된 정보 아니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올렸을 때 그런 부분이 전혀 뜻하지 않게 이런 이제 어떤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SNS 같은 데 사진을 올린다든지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할 때 어떤 자신이 살고 있는 정확한 집 주소라든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가족들의 얼굴을 같이 노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도록이면 좀 최대한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쩌다 이런 일이 세 번째는요. 아들 마음 잡으려고 이것도 무슨 일이죠? 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아들은 중학생입니다. 그것도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아들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늦게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아들 B군은 이틀 뒤인 23일 오전 0시 40분쯤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면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정말 애를 일부러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밀번호 바꿨다. 이거 정말 아동학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긴 한데 근데 그 어머니 A씨가요. 인천 현역 모 구청장의 아내로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A씨 남편은요. 당시 구청장 당선인이었고요. 사건 당시엔 외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즉 어머니 A씨와 다른 가족만 집에 있었던 상태였고요. 비군이 신고한 날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아들의 신고를 받은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방인 혐의로 아내 A씨를 수사했는데요. 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아들을 귀가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요. 어머니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을 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면서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비군도 경찰에서 죄송하다면서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고 반성한다며 부모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고 전해집니다. 네, 결론적으로 경찰은 어머니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너무 이제 그 어른들의 시각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중학생 아들의 마음 다잡으려고 철없는 중학생 아들의 마음 다잡기 위해서 엄마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귀가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이게 사건의 개요인데 결국 경찰은 그렇더라도 그거는 학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는 했지만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서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했고요. 또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어서 A씨를 검찰에 넘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